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5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겐 3살 어린 똑부러진 아내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지만 저희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둘만의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없이 둘만 살자는 것이었죠. 아내는 비교적 어릴 때부터 처녀 시절까지 편찮으신 부모님 대신 동생 셋을 도맡아 키우느라 꽃다운 청춘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딱 잘라 말하더군요. 난 육아라면 지긋지긋해. 동생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난 당신이랑 둘이서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거 아니면 결혼 안 해. 그때는 저도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워낙 사랑했기에 덜컥 약속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나랑은 편하게 살자.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40대 중반이 넘어가니 상황이 달라지더군요. 친구놈들은 만나면 자식 자랑뿐이고 집에 오면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 성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다 보는 손주를 나만 못 보고 죽게 생겼으니 넌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을 작정이냐? 매일같이 전화로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 다 낳는 애 하나 낳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 화살이 결국 아내에게 향하더군요. 사단이 난 그날도 어머니의 전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친구 손주 돌잔치에 가서 속이 상해 밥도 못 드셨다며 대성통곡을 하셨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식탁에서 평온하게 밥을 먹는 아내가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밥이 넘어가?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는데? 아내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문제지. 나이 45 먹은 아들놈이 불효자가 됐는데 넌 마음이 편해? 남들 다 낳는 애 왜 너만 유난을 떨어? 네가 무슨 공주야? 벼슬이 했어? 제 입에서 나와선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뭐? 유난? 벼슬? 당신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내 사정 다 이해한다며. 그땐 그때고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언제까지 그 약속 타령만 할 거야? 여자로 태어나서 애 낳고 사는 게 순리지 무슨 희생 타령이야. 당장 병원 가. 나 더는 못 참아. 아내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노려보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최악이야. 아내는 그 길로 겉옷 하나만 걸친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따라가긴커녕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며 씩씩거리기만 했죠. 제가 홧김에 뱉은 그 모진 말들이 우리 부부를 어떤 파국으로 몰고 갈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홧김에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아내가 이렇게 연락 한 통 없이 외박을 한 건 결혼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덜컥 겁이 나더군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사람이 어디서 떨고 있는 건 아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뜰 무렵 드디어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항상 단정하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잔뜩 헝클어져 있었고 입고 나갔던 블라우스는 구겨진 채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더군요. 무엇보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진동하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신 건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여태 어디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신발을 벗는데 그 모습이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친구... 뭐? 친구 누구? 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거야? 연락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사람 피말려 죽일 작정이야? 제 고함에도 아내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제 옆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가까이서 보니 목덜미 쪽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낯선 향수 냄새 같은 게 술 냄새와 섞여서 났습니다. 석영아, 너 지금 상태가 왜 이래? 진짜 친구랑 마신 거 맞아?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제가 아내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군요. 건드리지 마! 아내의 날카로운 비명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아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절 노려보더니 욕실로 뛰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곧이어 샤워기 물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 사이로 아내가 끄끄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욕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어제 제가 했던 모진 말들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군요. 그래, 내가 오죽 심하게 몰아세웠으면 속이 상해서 술을 저렇게 마셨겠나.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러는 거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너무 몰아붙여서 아내가 예민해진 거라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젖은 머리로 욕실에서 나온 아내는 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해장국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저도 밤새 마음을 졸인 탓에 피로가 몰려와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나 출근한다. 좀 자고 나중에 얘기해. 등 뒤에 대고 말을 건넸지만 이불 속의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찝찝하고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지만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와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 역시 찜찜한 마음과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힐 듯한 정막만 흐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며칠 뒤 고등학교 동창 녀석들을 불러냈습니다. 시끌벅적한 삼겹살집 앞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야, 이선우, 너 얼굴이 왜 그리 반쪽이 됐냐? 재수씨랑 뭔 일 있냐? 친구가 쌈을 싸먹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연거푸 소주 2잔을 비우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라. 어머닌 손주 타령이 알아누우셨지. 아낸 죽어도 애 안 낳는다고 버티지. 중간에서 내가 아주 미쳐버리겠다. 제 말에 친구들은 혀를 차며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아이고, 재수씨도 참 독하다. 야, 내 아들놈은 이번에 대학 갔잖아. 등록금 때문에 등골 휘긴 해도 그놈이 아빠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술 한 잔 따라주는데 그게 그렇게 예쁘더라. 아니, 자식 키우는 맛이 그런 건데 넌 그걸 모르니 참 안타깝다.
친구들의 자식 자랑을 듣고 있으려니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들 지지고 볶아도 자식 커가는 재미에 산다는데 나만 덩그러니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된 것 같아서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떨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놈 하나가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에도 농담 잘하고 짓궂기로 소문난 녀석이었죠. 그 녀석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야, 이 답답한 놈아. 여자들이 말로 해서 안 들을 땐 방법이 다 따로 있는 거야. 방법? 무슨 방법? 아니, 그냥 거기에 구멍 하나 뚫어버려. 아, 그거 피임도구 있잖아. 아주 미세하게. 그 바늘 같은 걸로 콕 찌르면 티도 안 나거든? 여자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냥 하는 거지. 뭐?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되냐? 제가 펄쩍 뛰자 친구 녀석은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 이 꽉 막힌 놈 보소. 야, 내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애 가진 놈들 수두룩해. 처음에는 여자가 길길이 날뛰고 난리치지. 근데 막상 뱃속에 애 들어서고 심장 소리 듣고 배 불러오면 마음 싹 바뀐다? 그게 모성애라는 거야. 여자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절대 못 버려. 낳아놓고 보면 고맙다고 할걸?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봐. 구멍 하나면 네 인생이 바뀐다니까?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친구의 그 농담 같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구멍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래, 어차피 안 해도 지금은 저러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지 않을까? 친구 말대로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집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부부의 8번째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날을 거사 치르는 날로 정했습니다. 친구의 농담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일단 굳게 닫힌 아내의 마음부터 열어야 했으니까요. 퇴근길에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연한 분홍색 장미꽃다발과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긴장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석영아, 나왔어.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는 제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직 냉랭한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결혼기념일을 잊지 않고 챙겨온 남편을 매몰차게 대할 순 없었겠죠. 이게 뭐야?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당신 좋아하는 장미로 샀어.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식탁에 꽃과 케이크를 내려놓고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거울을 보며 연습했던 거짓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부렸어. 당신 말대로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거 그게 맞는 건데 어머니 핑계 대면서 당신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제 사과에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심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럼 진심이지. 나한텐 자식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애 문제로 당신 괴롭히는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제가 아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자 아내도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붓하게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와인도 한잔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제 가짜 사과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나 씻고 올게.
아내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반지꼬리암과 비상용으로 사둔 피임 도구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반지꼬리암에서 가장 가느다란 바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임 도구 상자를 열어 개별 포장된 것 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친구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티 안 나게 정중앙을 찌르는 거야. 여잔 절대 모른다니까. 손이 덜덜 떨려서 혹시라도 포장지를 너무 크게 찢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바늘 끝을 포장지 정중앙에 조준했습니다. 딱 한 번만, 이번만 눈 딱 감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자. 나중에 아내한테 평생 속죄하며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 톡! 아주 미세한 감각과 함께 바늘이 포장지를 뚫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욕망과 배신이 만든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죠. 저는 바늘을 얼른 제자리에 꽂아두고 구멍 뚫린 피임 도구를 다시 상자 맨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 밑에 기대어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잠시 후 씻고 나온 아내가 향긋한 비누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기다렸어? 이리 와.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아내가 보는 앞에서 서랍을 열어 아까 그 작업해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제가 피임을 한다고 믿고 안심한 눈치였습니다. 사랑해 석영아.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달콤한 말들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자 끔찍한 기만이라는 것을 아내는 알 리 없었죠.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그렇게 저의 비열한 범죄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뚫었던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가 훗날 우리 가정을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이 될 줄은 짐작조차 못한 채 저는 그저 제 계획이 성공했다는 쾌감에 젖어 잠들었습니다. 친구놈은 구멍 하나면 직방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임신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치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세상에도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밤마다 아내를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피임 도구를 사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 몰래 화장실이나 베란다 구석에 숨어서 새로 사온 물건들의 바늘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구멍이 너무 커서 티가 날까봐 혹은 반대로 너무 작아서 효과가 없을까봐 숨을 죽이고 바늘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렇게 작업을 마친 물건을 서랍 속에 채워 넣을 때마다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아내가 의심 없이 그 물건을 꺼냈을 때면 죄책감보다는 이번엔 성공할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한 달, 두 달,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매달 아내의 그날이 다가오면 저는 입이 바싹바싹 말랐지만 아내는 어김없이 생리를 시작하더군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이 끔찍한 집요함을 사랑과 정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거실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더군요.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디 아파? 제가 불을 켜며 다가가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에는 가늘고 긴 막대기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것 좀 봐. 아내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테스트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 2줄. 임신이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속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세상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 거야?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를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석영아. 정말 고마워. 하늘이 우릴 도왔나 봐.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아내의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아니, 뭐가 말이 안 돼. 테스트기가 2줄인데. 아내는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기쁨이 아닌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매번 피임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내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전 그저 아내가 아이 낳는 게 너무 싫고 무서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피임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다잖아. 이건 운명이야. 우리한테 찾아온 축복이라고 생각하자. 응? 축복? 이게 어떻게 축복이야? 나한텐 재앙이야.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문 앞에 서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놀라서 저러겠지. 막상 나와보면 다를 거야. 어쨌든 성공했잖아. 이제 내 자식이 태어나는 거야. 아내의 절망은 안중에도 없는 저의 이기적인 승리감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는 식음을 전폐하고 시위하듯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죽을 쏘어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안나, 병원 예약해줘 라며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여보, 제발. 피임까지 했는데 생긴 아이면 하늘의 뜻이야. 낳기만 해. 육아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제가 눈물로 호소하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그래. 그 말은 제겐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당장 낳겠다는 확답은 아니었지만 무조건 지우겠다는 고집을 꺾은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그래, 기다릴게. 천천히 생각해. 재촉 안 할게.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아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믿었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설득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내의 대학 동창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어머, 선우씨? 아까 낮에 석영이 봤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엄청 급하게 산부인과 들어가던데? 무슨 일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오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던 말은 저를 안심시켜놓고 몰래 병원에 갈 시간을 벌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허둥지둥 자리를 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가는데 받질 않았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돌려 아내의 대학 동창이 알려준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도로가 꽉 막혀 있었지만 신호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지금 이 순간 아내가 수술대에 올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로비 구석진 소파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앉아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다짜고짜 아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당신! 아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내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생각할 시간 달라며. 나 안심시켜놓고 뒤로는 내 새끼 죽이러 왔어? 제 고함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이 뒤집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놔. 사람들 보잖아. 사람들이 문제야? 당신이 지금 살인하러 왔는데 창피한 게 대수야? 일어나. 당장 집에 가. 아내는 버티려 했지만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저를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저는 반항하는 아내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억지로 아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보며 소리 없이 울었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일단 맞긴 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아내는 언제든 다시 병원으로 달려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제 힘만으로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 어머니를 이 전쟁터로 소환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죠. 석영아,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아무리 소리쳐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가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딨냐? 석영이 어딨어? 내 손주 죽이려 한다는 게 사실이야? 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안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가, 당장 문 열어! 너 지금 무슨 짓거리야? 감히 내 귀한 손주를 지우겠다고? 네가 제정신이니? 어머니가 문고리를 부술 듯이 흔들자 아내가 퉁퉁 부은 눈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끼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더군요.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 일이에요.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 아니라고요. 뭐? 상관을 마? 네 뱃속에 있는 애가 누군데 상관을 마? 그게 우리 집안 장손이야. 내 피부치라고. 어머니 때문에 낳을 생각 더 없어졌어요. 저 이 사람하고도 끝낼 거예요. 숨 막혀서 더는 못 살아요. 아내가 독하게 쏘아붙이자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들고 오신 명품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셨죠. 이게 뭔지 아니? 어머니가 꺼낸 건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강남 논현동에 있는 내 3층짜리 상가 건물이야. 시가로 30억이 넘어. 다달이 월세만 얼마가 나오는지 네가 더 잘 알 거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 알아. 낳아주기만 하면 이 건물 네 명의로 당장 돌려주마. 변호사 공증까지 서줄게. 어머니의 파격적인 제안에 저도 아내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0억이라뇨. 어머니가 저에게도 주지 않던 그 알짜배기 건물을 며느리에게 주겠다니. 어머니의 손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 낳기만 해. 네가 키우기 싫으면 내가 다 키워줄게. 넌 그냥 몸만 쏙 빠져도 돼. 뭐 입주 도우미?
2명, 3명 얼마든지 붙여줄게. 네 인생 즐기면서 살아. 돈방석에 앉아서 편하게 살래? 아님 평생 후회하며 살래? 아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돈 30억과 아이를 맞바꾸라는 제안. 평생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번역일 해서는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이 눈앞에 놓이자 아내의 결심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의 얼굴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계속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가 쓴 그 피임도 그게 불량률이 0.1% 정도는 있대.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미세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도 생겼다는 건 이건 하늘의 뜻이야. 그 0.1%의 확률을 뚫고 우리한테 온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30억 건물에 하늘이 점주해준 우리 아기잖아. 응? 석영아, 제발. 아내는 등기부등본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요, 나을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 잘 생각했다 하며 저희를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제 치밀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아내의 저 승낙이 오직 돈 때문이 아니라 제 아이일 거라는 믿음에 건 위태로운 도박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어머니의 30억 건물과 저의 간절한 설득에 아내는 결국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어머니는 신이 나서 동네방네 임신 소식을 떠들고 다니셨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딱 한 가지, 아내의 상태만 빼고요. 아이를 낳기로 한 날부터 아내는 이상하게 불안해했습니다. 기뻐하는 저와 어머니와는 달리 아내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처음엔 임신 초기에 다들 겪는 입덧이나 호르몬 변화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아내의 불안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교는커녕 배를 쓰다듬는 제 손길조차 피했습니다. 제가 태아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이고 코가 나 닮아서 어떡하네 라며 웃으면 아내는 억지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걱정 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기 건강하겠지? 혹시 비정상이거나 어디 아프게 태어나면 어떡해? 저는 그저 아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노산 걱정을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걱정 마. 요즘 40 넘어서 애 낳는 사람 천지야. 병원에서도 건강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우리 애 맞겠지? 정말 건강한 우리 애가 맞겠지? 아내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속뜻도 모르고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애지 누구애겠어. 당신이랑 나 닮아서 얼마나 예쁘겠어. 헛생각 말고 마음 편히 가져. 저는 그런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 비열한 짓을 덮고 싶은 일종의 속죄기도에서 임신기간 내내 아내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는 복숭아를 사러 한겨울에 트럭을 수소문에 돌아다녔고 밤마다 퉁퉁 부은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며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고마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처음에 그토록 아이를 지우려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잘해주는 제게 고마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넘겼죠.
그 불안감과 죄책감이 저를 향한 미안함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저는 10개월 내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아내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모든 것이 정상이기만을 바랬습니다. 아내는 분만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머니도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분만실 앞 복도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비나이다. 어머니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기도하셨습니다. 저 역시 긴장되는 마음에 괜시리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분만실 안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드디어 제가 아빠가 된 겁니다. 어머나, 나왔나 보다. 아이고, 내 손주.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제 등을 마구 때리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죠. 어머니, 제가 드디어 아빠가 됐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고생했다. 아이고, 어서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저와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올까 싶어 분만실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묻혀서 분만실 안에서 아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된다고.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도 부르지 마. 저 사람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보여주지 마, 제발. 아! 방금 전까지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서경이 목소리 맞지?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제 심장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보여주지 마? 들어오지 마? 혹시 아이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임신 내내 아내가 아기가 건강할까? 정상일까? 라며 불안해했던 모습이 퍼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기영아인가? 아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손가락이 없나? 아니면...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남편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진정되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에서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선우야, 무슨 일이냐? 내 손주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 봐야겠어요. 안 됩니다, 아버님. 사모가 지금... 간호사가 문을 막아서려는 기미가 보였지만 전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죠. 비켜요! 내 새끼 내가 보겠다는데 누가 막아? 저는 분만실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따라 무슨 일이냐? 라며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기 전까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아수라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입니다. 분만실 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싸늘했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아내는 땀에 젖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의사가 난처한 얼굴로 아이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쪽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와 문 쪽만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끔찍한 비밀을 들킨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가 잘못됐어요?
혹시 기형이에요? 손가락이라도 없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네?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울상이 되어 의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손주 좀 봅시다. 왜 안 보여줘요? 애가 잘못됐어요?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쉬며 아이를 안고 있던 포대기를 살짝 열어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3.2kg에 아주 건강합니다.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제 눈앞에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대기 속에 있는 것은 샛노랗다 못해 거의 금발에 가까운 머리카락, 백지장처럼 하얀, 아니 분홍빛이 도는 낯선 피부색,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맑고 투명한 새파란 눈동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까만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진 저와 아내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완벽한 백인 혼혈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제 뒤에 서 있던 어머니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시더니 아이고!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쿵 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신 겁니다. 어머니! 간호사가 놀라 어머니에게 달려갔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파란 눈의 아기와 침대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내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왜 저런 애가 나온 거지?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임신 내내 아기가 정상일까라며 불안해하던 이유, 저를 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 표정, 그 모든 것이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었죠. 제가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애를 태우고 제 양심까지 속여가며 범죄나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야, 윤석영! 이게 뭐야! 제 고함에 분만실 공기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떻게 내 새끼야! 이건 양놈 새끼잖아! 말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랑 붙어박은 거야? 말하라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 계획은 완벽했는데 모든 것이 틀어졌다는 생각에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를 낳게 하려고 그 모든 짓을 했는데 결국 딴 놈의 자식을 낳게 도운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절대 나오지 말았어야 할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애가 맞아야 한다고. 내가 6개월 동안... 아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매일 밤 그 피임독에 바늘로 구멍을 뚫었는데 분명히 내 씨가 들어갔는데 왜 딴 놈 새끼가 나오냐고. 왜? 제 자폭과도 같은 고백이 분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경악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저를 경멸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변했죠. 뭐? 당신이 구멍을 뚫었다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내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침대 시트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출혈, 산모 출혈입니다. 지혈제 가져와. 수행 라인 최대로 열어.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내는 눈이 뒤집힌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핏물이 침대 아래로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분만실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기절한 채 간호사에게 겨우 부축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피를 쏟으며 죽어가고 있었고 파란 눈의 아기는 뭐가 그리 서러운지 찢어져라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입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채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아수라장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신 뒤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저는 회사도 나가지 못한 채 병원과 집으로 가며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배신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채워졌죠. 며칠 뒤 아내가 수혈을 받고 고비를 넘겨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곧장 아내의 입원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기만한 여자로 보일 뿐이었죠. 일어났네? 제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하자 아내가 저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침대맡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말해. 어떤 놈이야? 그 파란 눈깔 어떤 놈이냐고 당장 말하라고! 제가 고함을 지르며 침대를 내리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병실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저와 아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누가 봐도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눈은 분만실에서 봤던 그 갓난아기처럼 맑고 새파란 눈동자였습니다. 석영, 괜찮아요? 남자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곧장 아내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네가 그놈이구나. 이 자식이... 제가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남자가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아내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맞아, 이 사람 카일이야. 카일? 카일? 이름도 양놈 이름이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나 몰래 이놈이랑 붙어먹은 거야? 제 절규에 아내가 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남들 다 낳는 애 왜 나만 유난을 떠냐고. 내가 무슨 공주냐고. 벼슬 했냐고 폭언하고. 나 집 뛰쳐나갔던 날, 2년 전쯤 그날 기억해? 그날 우연히 만났어. 대학 시절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영어 강사였어. 당신한테 받은 상처, 술 마시고 하소연하다가 딱 한 번 실수했어. 실수? 딱 한 번 한 실수로 애가 생겨? 너 지금 날 바보로 알아? 10개월 내내 날 속여놓고! 저는 분노로 몸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내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보다 더 큰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그럼 당신은 뭔데? 뭐? 당신이 분만실에서 한 말 다 기억해. 당신이 구멍 뚫었다며 6개월 동안 매일 밤 나한테... 아내는 치를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난 내가 미친년인 줄 알았어. 피임을 했는데 임신이 돼서. 그날의 실수가 덜컥 임신이 됐을까봐 10달 내내 하루도 잠을 못 잤다고. 지옥이었어. 아내는 침대맡에 물건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당신 뭐랬어? 콘돔이 불량일 수 있다며. 0.1%의 기적이라며. 하늘이 준 축복이라며. 난 그 말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어. 그날의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아이라고. 그래, 당신의 그 거짓말을 믿고 30억의 눈이 멀어서 도박을 한 거였어. 그만해. 만약에 당신이 그 끔찍한 짓만 안 했어도, 당신이 나한테 그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나 이해 안 나왔어. 애초에 피임을 뚫고 임신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아이인 거 알고 당장 지웠을 거라고.
아내는 숨이 넘어갈 듯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날 속이고 내 몸을 이용해서 이 사단을 만든 거야. 내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당신 인생도 이 아이 인생도 당신이 다 망친 거라고. 당신이 자초한 거야. 아내의 절규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윽박지르러 왔던 저는 처참하게 반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카일은 어느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를 배신한 놈은 저 파란 눈의 남자였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제가 한 짓이 드러났다는 수치심이 뒤엉켜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놈이 병실에서 보란듯이 서로를 감싸는 모습을 본 며칠 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단골거래처 사장에게 소개받은 이혼소송 전문이라는 베테랑 변호사였죠. 저는 1인당 10만 원이 넘는다는 비싼 상담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내밀며 자리에 앉자마자 참지 못하고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할 겁니다. 아니, 이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를 기만한 저것들을 콩밥 먹여야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그 카일이라는 파란 눈깔놈이랑 제 아내 둘 다 간통으로 엮어서 빵에 쳐넣어 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놈들 인생 아주 박살을 내놓을 겁니다. 저는 분만실에서의 일, 아내의 외도, 그리고 그 외국인 놈의 존재까지 제가 당한 억울함을 1시간 내내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다 들은 변호사의 표정은 뜻밖에도 어두웠습니다. 사장님, 일단 진정하시죠.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흥분하신 건 알겠는데 간통죄 폐지된 지가 언젠데 콩밥을 먹이신다는 겁니까? 형사처벌 안 됩니다. 민사로 위자료 청구 소송 걸 수는 있지만 사장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상대 인생을 박살낼 정도의 금액 절대 안 나옵니다. 요즘은 그냥 부부간의 도덕적인 문제로 볼 뿐입니다. 뭐라고요? 정말 그게 답니까? 바람 피우고 딴 놈 애까지 낳은 년을 고작 그걸로 끝낸다고요? 제가 기가 막혀 소리치자 변호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사장님, 더 큰 문제는 사장님 아내가 아닙니다. 지금 사장님이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변호사는 책상 위 서류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죠? 분만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듣는 앞에서 내가 6개월 동안 피임 도구에 구멍을 뚫었다고 자백하셨다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내 자식 갖고 싶어서 그런 건데. 변호사는 한심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범죄입니다. 예? 정확히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신을 유도하는 행위, 명백한 범죄라고요.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아내가 하혈까지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죠. 이건 상해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사장님, 아내는 기껏해야 민사로 위자료 좀 물어주고 말겠지만 사장님은 다릅니다. 아내가 맘먹고 사장님을 형사고소하면 사장님 전과자 되는 겁니다. 빨간 줄 그이고 감옥 가실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텅 비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장님, 지금 소송을 걸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세요. 오히려 아내와 그 남자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할 판입니다. 형사고소만은 제발 말아달라고 합의를 하셔야죠. 합의밖에 답이 없습니다. 분노로 들끓던 제 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를 벌주려고 찾아온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히려 제가 전과자가 될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뚫었던 그 작은 바늘구멍이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제 인생까지 꿰뚫어 버렸다는 것을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를 벌 죽이는커녕 제 인생이 끝장나게 생긴 겁니다.
감옥이라니. 내가 성범죄자라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합의. 그래, 합의밖에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붙잡아야 해. 아내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퇴원복으로 갈아입은 채였고 그 파란 눈의 놈 카일이 아내의 짐을 챙겨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부부라도 된 것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만 빼고 모든 것이 이미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석영아.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절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눈은 차가웠고 카일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그들 앞에 망설일 틈도 없이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고 바닥에 부딪힌 무릎이 아팠지만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석영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꼴사납게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 카일을 바라보며 애원했죠. 카일 씨, 제발 가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든지 줄게. 내 회사 지분이라도 줄 테니까 제발 내 아내 좀 포기해줘요. 네? 하지만 카일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석영아, 제발. 내가 미쳤었어. 아이의 눈이 멀어서 그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응? 나 감옥 가기 싫어. 내가 감옥 가면 우리 회사 망하고 어머니도 쓰러지셔. 우리 집안 다 끝장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아내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아내는 차갑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그래, 그 30억 상가, 그거 당장 네 명의로 해줄게. 어머니한테 말해서 당장 공증서기 할게. 그러니까 제발 경찰서만 가지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제 비굴한 애원에도 아내는 차가운 눈으로 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심지어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내가 술김에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평생 당신한테 죄인으로 살려고 했어. 10달 내내 지옥이었지만 그게 내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은 아니잖아. 아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6개월 동안 매일 밤 맨정신으로 날 속였어. 내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웃으면서 당신한테 안기게 만들었어. 그건 실수가 아니야. 그건 계획적인 범죄야. 석영아, 그게 아니라 나는... 닥쳐! 아내는 카일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난 내 실수를 알고도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 곁으로 갈 거야. 날 속이지 않는 사람 곁으로 갈 거라고. 아내는 병실 문을 열며 저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합의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만약 딴 생각 품거나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땐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내가 변호사를 통해 보내온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명의를 넘기고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의 지분 절반 가까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떼어줬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제 재산과 제가 그토록 원했지만 제 아이가 아니었던 그 아이, 그리고 카일과 함께 한국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늙은 어머니 집으로 쫓기듯 들어갔습니다. 성공해서 폼나게 독립했던 아들이 40대 중반의 이혼남이 되어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어머니 속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쓰던 어릴 적 작은 방에 짐을 푸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어머니는 매일같이 파란 눈 손주놈 얘기를 하시며 가슴을 치시고 저는 그 옆에서 죄인처럼 말없이 밥만 꾸역꾸역 넘깁니다. 어머니의 그 독설이 제 죗값의 일부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인테리어 회사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지분의 절반을 떼어준 회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내, 이제는 전처라고 불러야겠죠? 전처가 그 지분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저는 모르는 사람과 동업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어깨 펴고 다니던 그 사장이 아니라 직원들 눈치 보고 동업자 눈치 보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죠. 잃어버린 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남들보다 2배, 3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지시만 했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먼저 마셔가며 시멘트를 나르고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전처에게 양육비 명목의 돈을 보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뚫었던 그 작은 바늘구멍이 바로 제 끝없는 욕심의 크기였습니다. 그 작은 구멍 하나가 제 가정과 재산, 그리고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지옥의 구렁텅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아내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보듬어주고 그저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는 처음의 약속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소중한 일을 속이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희는 주말마다 손잡고 등산이라도 다니며 웃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제 과오를 잊지 않으며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잘못으로 태어난 그 아이와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아내가 부디 그곳에선 행복하기를 먼 발치에서나마 진심으로 빕니다. 솔직히 이런 사연을 보낸다는 것이 맞는지, 혹시나 제 고백이 또다시 상처가 되는 건 아닐지 밤새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보냄으로써 제 끔찍했던 잘못을 다시 한번 세상에 꺼내어 뉘우치고 저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절대로 저와 같은 파멸의 길을 걷지 마시라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